안녕하세요. 이원영입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인터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승환 처장님 모셨습니다. 먼저 저희 피스티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스티브 시청자 여러분, 민주평통사무처장 이승환입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저도 평화의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마음이 담뿍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승환 처장님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20년 이상 남북 민간교류 및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온 현장 전문가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압축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본인 생각에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아니 저도 그런 식으로 제 소개를 한때 한 적은 있습니다만 좀 과한 얘기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좀 이 전문가의 시각과 또 이 시민운동가의 활동력과 또 시민의 마음을 함께 가지면서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처장님이 하셨던 활동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그리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회장, 이렇게 아주 다양한 활동,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었는데요. 이런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정말 이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 이런 기억이 남는 그런 때가 있으실까요? 여러 단체 활동을 한 거는 그렇게 큰 자랑거리는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순간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단체 활동을 해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 간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제일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2년에 이 북측 그 대표단이 민간교류 차원에서 그 서울에 처음 도착해서 100여 명이 넘는 북측 대표단을 인천공항에서 북한 비행기 안까지 들어가서 마중해서 처음으로 대규모 이 민간교류를 서울에서 성사시켰던 2002년 그 시점이 개인으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그때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깊어서 좀 가슴이 뭉클거렸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신데요. 그러면 약칭 민주평통이라고 하죠. 민주평통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일단 대표적으로 민주평통을 얘기할 때 헌법기관이고 대통령 자문기구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민주평통은 정부 조직이지만 매우 특수한 성을 갖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로서 19,000명의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조직이어서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시민 참여가 공인되어 있는 그런 좀 일종의 정부 부처지만 거버넌스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조직이고 하는 일에 대한 규정보다는 이 조직 자체가 갖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상임위원이기도 한데요. 이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과거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시민사회 활동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말하자면 헌법기구, 즉 제도권 내에서의 직함을 가지고 계신데 시민사회에 있을 때와 지금 과 혹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 물론 차이가 있죠. 우선은 이 공직 제가 일단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의 스타일이나 형태가 굉장히 다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 뭐 예산 경직성이랄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시민운동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좋은 기획을 만들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돈 문제 고민하지만 그건 나중 고민이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그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예산 경직성 뭐 이런 게 일단 가장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차이 중에 하나고요. 뭐 예산의 차이. 예, 그러나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시민운동적인 감수성과 좀 그런 그 예산의 지원과 결합된다면 훨씬 더 좋은 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시민 참여의 뭐 제 개인으로서의 특수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시민 참여나 시민 행동의 그 시민 운동의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실제 참여도 다양한 형식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뭐 저와 같은 방식의 참여도 참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공이 됐다. 뭐 어공, 늘공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그 이제까지 쭉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런 걸 꾸준히 이렇게 현장에서 해오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뭐 남북 간에 서로 교류 협력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통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특히 이 진보적인 운동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긴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남북이 만나서 어느 순간 합의를 하면 그게 통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일이라는 게 과정이고 그것도 긴 과정이고 동서독 같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그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왔던 것은 동서독 간의 교류였던 거고 그런 오랜 동서독 간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독일의 통일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남북 교류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은 과정으로서의 통일 그 자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통일이란 굉장히 기나긴 여정인데 그 기나긴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또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길에서 그렇다면 지금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 민주평통이 담당할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 뭐 민주평통이 사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뭐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정책 자문과 건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 그 다음에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저희들의 이제 이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광범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이 참여하는 그 특수한 정부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가버넌스 조직으로서 또 통일론의 플랫폼을 끌어가야 되는 이제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 민주평통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부분은 딱 어떤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활동들을 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면 역시 대통령에 대한 정책 건의와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대북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을 그 제기해 나가고 그것을 국민적인 관심사로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또 이 거버넌스 기구로서 민주평통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실제로 통일 논의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넓혀서 그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대북 정책이 뭐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역진성을 그 최대한 그 방비해서 안정적인 그 국민 참여, 시민 참여에 기반한 그 대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그 부분에서 저희 뭐 민주평통이 그 역할을 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시민과 정부, 이 대북 정책 혹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영역에서 시민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뭐 이런 역할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을 보면 좀 많이 답답하죠. 정말 교착 상태인데요. 북한은 남측에 대해서 이제 4.27 판문점 선언, 9.19 그 평양 공동선언 뭐 이런 것에 대한 이행을 촉구해 왔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남측에 대해서 아예 기대하지 않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단절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고 실제 행동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는데요. 물론 어떤 그 퍼포먼스적 효과가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만, 자, 그럼 결국 북한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참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북한이 뭐를 원하는지 이것을 중심에 놓고 뭐 얘기를 하고 그거를 파악하는데 많은 이 공을 들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북한이 뭘 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준다는 측면보다도 북한이 왜 저러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그 어떤 행동과 움직임 또는 어떤 정책을 할 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왜라는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좀 그 먼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됐던 그 삐라 그리고 그 삐라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어졌는데 그랬죠. 결국은 이제 삐라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왜 그러느냐 뭐 그러니까 우선 뭐 흔히들 알려져 있듯이 뭐 정말 북한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뭐 혹은 뭐 그동안 우리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 기대가 무너져서 한꺼번에 뭐 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폭발을 하는 건지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앞에 이 두 가지 부분은 부분적이거나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아, 부분적인 거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삐라 자체가 그 모내기철에 북한 주민들, 북한 군을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노동력 그 배분과 관련된 상황들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측면이 있고 삐라 주주로 주민들하고 군들이 다 산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모내기 노동력 그 수급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 지금 국경을 꽁꽁 봉쇄해가지고 지금 저 코로나 대응을 그 하고 있는데 그 의료 장비나 방역 시스템이
그런 경험이 매우 부족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삐라나 또 풍선이나 또 쌀 뭐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뒷구멍에서 말하자면 방역이 뚫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삐라 문제는 남북 간의 주요한 늘 합의 사항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4.27 그 판문점 그 선언에서도 삐라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합의를 하고 나서도 지금 뭐 통일부 공식적인 이 기록에 의하면 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삐라 살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은 이 합의 이행과 남북 간의 신뢰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삐라와 관련해서는 북이 정말로 이 문제를 심각하고 그야말로 좀 매우 감정 상하는 최대의 그 분노를 표현할 만한 여러 상황들이 누적돼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삐라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삐라 자체를 중심으로 북이 왜 이러는지를 우선 먼저 살펴봐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방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북이 경제가 어려워서 남쪽에 책임 전가하려고 이런다든가 또는 뭐 우리 정부에 대한 뭐 불만이 쌓여가지고 폭발하고 있는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칫 그에 대응하는 우리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을 하거나 또는 북과 상대할 수 있는 아무런 방책을 찾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무엇을 원하냐보다 왜 저러지? 이것을 분석해야 우리 원칙적 기조 안에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원칙적 기조가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먼저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 좀 더 정확한 또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